2020년 12월 8일 새벽 2시 36분 경상남도 양산 북부동 소재 한 교회 건물 주변에서 불꽃이 시작됩니다. 당시 출장 세차를 마치고 귀가하던 A씨는 새벽 3시경 화재를 목격하고 소방당국에 신고를 합니다. 단순 화재라 생각하며 진압을 하던 소방대원들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보인 시각 새벽 3시 10분 검은색 비닐봉지에 완전히 감싸져 있는 이상한 형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양쪽 다리와 한쪽 팔이 없는 등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는데 그나마도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채 불에 타 심하게 훼손되었지만 성별은 당시 확인이 가능한 정도로 50에서 60대 중년 여성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당장은 더 이상의 신원 파악이 어려웠기 때문에 신원 미상의 여성 피해자로 분류되었죠. 이렇게 양산에서 끔찍한 토막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강도 높은 수사, 증거물 수집, 그렇게 시간이 6개월이 흐른 뒤 2021년 5월 28일 울산지법에서 본 사건의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범인의 살인 행각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재판부는 이 범인에게 형량 몇 년을 선고했을까요? 김원 사건 파일, 양산 토막살인 사건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경찰은 사체 훼손, 그리고 불로 태우며 흔적을 지우려 했다라는 점으로 범죄 사실 자체를 인지합니다. 최초 사건이 발생한 이 장소가 인적이 드문 공사 부지였기 때문에 인근 주민의 범행 가능성이 높아 CCTV와 블랙박스를 가장 먼저 확인을 했지요. 실제 CCTV 영상 일부 캡처본입니다. 불이 발생한 직후, 그리고 그 전, 그 인근을 계속해서 걸어다니는 한 남성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리고 그 남성이 어느 곳으로 향해 가는지 끝까지 추적을 한 끝에 경찰은 그가 용의자임을 확신합니다. 사건 발생한 12월 8일 오후 4시 48분 집으로 가던 용의자 김씨를 긴급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씨는 피해자 여성의 동거남으로 확인이 되었죠. 하지만 김씨는 이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합니다. 당시 김씨의 동거녀는 실종 신고 상태는 아니었지만 갑자기 사라져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웃 주민들도 한 얼마 전부터 보이지 않는데? 라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동네에는 아마 그 옆에 있었던 폐교의 지하실에서 범행이 이뤄졌을 거야 라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그 전에 집을 자주 나가곤 했다. 이번에도 집에서 나갔고 돌아오지 않았다가 이런 일이 발생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진술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김씨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안에서 혈흔 자국이 발견됩니다. 혈흔 자국을 확인한 경찰은 국가수의 DNA 감정을 의뢰함과 동시에 나머지 시신의 일부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해서 CCTV와 블랙박스를 강도 높게 조사해본 결과 주거지에서 800m 떨어진 고속도로 지하 배수통로 인근에서 비닐봉지를 들고 갔다가 그 비닐봉지가 사라진 채로 나오는 CCTV가 포착됩니다. 그 장소를 조사해보니 그 안에서 나머지 시신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10일 양산경찰서는 국과수에서 훼손된 시신의 DNA와 김씨의 동거녀의 DNA는 일치한다라는 판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60세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합니다.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검찰로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증명을 하며 공소사실을 직접 읽고 그리고 그 내용이 세상에 공개가 됩니다. 피고인 김씨는 공사장 일용직으로서 고정 수입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도 자주 음주를 했고
그리고 경마 및 도박빚도 굉장히 많은 약 1천만 원 정도의 카드빚이 있었죠. 술만 먹으면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음에도 따로 일을 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자인 60대 여성, 그녀는 사실혼 관계로서 15년을 같이 거주했는데 좀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도박도 그만 끊고 술도 끊고 일이라도 좀 하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며 다독이기도 하고 타박하기도 하고 이런 관계였죠. 이에 김씨는 과거에 음주와 도박, 외박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는 등 둘 사이에는 약간의 앙금 및 불화, 그렇게 부부관계를 이어갔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2020년 11월 20일이었습니다. 도박빚에 시달리던 김씨는 자신이 도박빚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가 식당 일을 해 모아왔던 돈 350만 원을 이체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돈을 가지고 11월 22일, 23일, 24일 3일간 하루에서 50에서 80만 원 정도를 쓰며 유흥비로 전부 탕진해버립니다. 그런데 그가 유흥비로 탕진했던 그 3일의 시간이 매우 이상했습니다. 바로 피해자가 사라진 시간과 겹쳤기 때문이었죠.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2020년 11월 23일 빚을 갚겠다며 돈을 받고 그걸 계속 탕진하며 살던 김씨가 외박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안방에서 피해자가 밤새 술을 마시고 외박한 것뿐만 아니라 준 돈으로 도박빚을 갚지 않은 것에 대해 원망 및 타박을 하자 시끄럽다 그만해라 라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화를 내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를요 그 장소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11월 23일에서 25일 사이에 사망한 피해자의 사체를 욕실로 끌고 가 총 10부분으로 잔혹하게 훼손합니다. 이후 비닐에 넣어서 따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11월 26일 오후 7시 20분 일부를 담요로 감싼 뒤 손수레에 싣고 나가 양산시 경부고속도로 및 굴다리 배수로 안에 시신을 유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바로 그날도 피해자가 준 돈을 방탕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죠. 11월 27일 오후 3시 54분 그리고 오후 4시 43분 두 차례에 걸쳐 캐리어에 무언가 큰 물체를 끌고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동한 장소는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양산시 지역주택조합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있는 교회 앞마당 쓰레기 더미에 비닐봉지째 시신을 버린 겁니다. 자, 시간을 잘 생각해 보시면 11월 22일, 23일경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시신을 훼손한 뒤 11월 27일 날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그리고요 12월 8일이었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12월 8일 오전 2시 20분 혼자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본 겁니다. 발각될 것 같다, 두렵다라는 느낌에 다시 이곳을 찾은 김씨는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을 지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체 송갱이는 이곳에서만 저지른 게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속도로 및 배수로에 가서도 신체 일부를 똑같이 불로 훼손하고 이 장소에 와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사체를 송괴한 겁니다. 그리고 경찰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아마도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은 11월 23일에서 25일 사이다라고 추정만 할 뿐입니다. 피고인 김씨는 최초 모든 범행을 부인합니다. 그냥 집을 나갔다, 그렇다 이렇게 된 것뿐이다, 나는 모른다 라고 했다가 CCTV 기록 및 집안에 나와 있는 혈액 증거까지 제시하자 그제서야 혐의를 인정하지만 억울하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첫째, 나는 당시에 술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우리는 다 이 말이 뭐와 연결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고의로 살해하지 않았다. 참 이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김씨는 다투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살인의 목적 없이 관자놀이 부분을 주먹으로 3번 정도 때렸을 뿐이고
칼과 같은 날카로운 도구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후 외출 후 귀가하니 이미 피해자가 사망해 있었다. 겁이 나서 두려워서 사체를 손괴한 것뿐이다 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자신은 죽일 마음이 없었다라는 뜻인 겁니다. 즉 살인죄 중에 자신은 상해치사가 맞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계획적 살인, 우발적 살인, 그런 살인죄가 아니라 치사 혐의가 맞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펼친 것이죠.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살인죄보단 치사죄의 혐의가 훨씬 더 적게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대한민국의 국가수는 과거와 달리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검찰은 바로 반박을 합니다. 그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죠. 첫째, 심신미약을 주장한다.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당시에 먹었던 술의 양, 그리고 그 이후에 했던 행동들까지 만취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 볼 수 없다. 책임 회피의 모습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상해치사를 주장하고 있는 김씨. 그 이유는 직접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를 감추기 위한 수작일 뿐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이에 국가수는 정밀 검사를 해보게 되는데요. 분명 김씨는 주먹으로 3회 정도 때렸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방과 침대 모서리 등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혈흔 패턴, 그리고 화장실에서 사체 손괴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다량의 혈흔이 그곳에 있는 건 이해가 가지만 안방 장판 밑을 열어보니 그 안에 어마어마한 혈흔이 있었습니다. 그 점은 주먹으로 단순히 공격을 해서 그만큼 혈흔이 나올 수 없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점이죠. 분명 범행 도구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날카로운 도구로 공격을 했을 것이라는 걸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은 이미 발견됐기 때문에 법의학자들은 이런 동일한 소견을 냅니다. 주먹으로 때렸다라고 주장할 만한 상흔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주장은 거짓말이다 라는 뜻이었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범행 현장에서 나와 있던 혈액 자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분명 혈액이 크게 뿜어져 나오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정지하는 혈흔의 모습들도 보입니다. 정지혈흔이란 과거 고유정 사건 때도 설명드린 것처럼 날카로운 도구로 공격을 가한 뒤 뺐을 때 멈추는 압력 때문에 피가 튀는 모습, 그런 모습들까지 살펴보게 되면 아마도 날카로운 도구로 공격한 건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이후 시신을 오랜 시간 동안 사건 현장에 방치한 이후, 그리고 손괴를 했다라고 보이는 게 맞다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죠. 자, 그리고 이 사건 내용을 모두 살펴보면 우리에게 좀 이상한 점이 하나 눈에 띕니다. 김씨의 행동 자체가 너무 아무렇지 않았다라는 느낌이죠. 검찰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며 정신감정 결과를 얘기했는데요. 김씨는 사이코패스로 확인됩니다. 자신과 15년을 거주했던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을 쓰레기와 뒹굴게 하고 냄새나는 하수도에서 썩어가도록 하고 그에 또 모자라 나중엔 불까지 저지르는 끔찍한 행위를 저지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자 피해자를 걱정했던 피해자의 여동생이 연락이 오자 사망 사실을 숨기는데 그치지 않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나 너한테 형부라는 말 듣고 싶어. 나한테 형부라고 해봐.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을 때는 자신의 허리가 아프다며 적부심 신청을 합니다. 내보내달란 얘기죠. 아프다라는 핑계. 그리고 법정에선 보석 신청까지 합니다. 자기는 이 안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 피해자의 사체의 사진을 보면서는 때로 눈물도 보이기도 했지만 이내 자신은 아프다, 힘들다.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현 61세 김씨가 주장하는 모습은 우리가 과거에 봐왔던 범죄자들, 특히 범죄의 경험치가 높은 전과자들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형량이 안 나올지, 아니면 인정한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형량이 가장 적게 나올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자신이 아프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살인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도 이건 상해 치사다라고 주장하는 이 모습, 그는 정말 초범이었을까요? 1994년 한 여성의 얼굴과 목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하고 그 이후 그 피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태웠습니다. 그런 비상식적인 모습을 하며 시신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94년 당시 한 가지 죄명을 선고받습니다. 바로 상해치사. 당시에는 지금처럼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때도요, 범행 도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서 살인죄를 검찰은 물었지만 재판부는 살인죄에 대한 부분을 인정할 수가 없었죠. 재판부는 살인죄를 인정할 수가 없었지요. 결국 살인 혐의는 무죄 선고를 받고 때려 숨지게 했다라는 혐의로 상해치사를 선고받아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 이후 세상에 다시 나타나 지금의 피해자와 만나 15년을 함께 살아왔던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에서도요, 94년 사건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흉기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상해치사다, 그러지 않았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던 걸까요? 이번에도 과거처럼 똑같이 내용만 통과되면 징역 8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치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김씨를 세상에 다시 풀어줬고 또다시 잔혹한 살인마가 되어 법정에 선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94년도 사건에 대해서 똑같이 한 부분이 있다, 기억이 나는가? 그에 대해 김씨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재판부는 최종 판단을 2021년 5월 28일 하게 됩니다. 살인, 사체 손괴, 사체 유기, 일반 물건 방화 혐의였죠. 4가지 혐의에 대해 이렇게 김씨는 최후 진술을 합니다. 재판장님의 관대한 처분을 기다리겠다. 검찰은 범죄 형태가 사이코패스형 범죄와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사형을 구형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렇게 결정합니다. 피해자가 살해당한 주거지에서 발견된 혈흔, 사체 부검 결과, 범행 후 행적, 이 모든 걸 보면 일관성 없는 진술 그리고 번복 등을 통해 살인 혐의를 벗어나려는 이 모습이 충분히 인정된다. 15년간 함께 살았던 피해자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 사체를 잔혹하게 토막내는 것도 모자라 불을 질러 태우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참회도 하지 않아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다. 수차례 반성문을 보냈지만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일 뿐 저지른 행위의 결과가 얼마나 중대한지 인식하고 있다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본 사건이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사형의 선택은 피하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살해당하여 외롭게 죽어갔을 뿐만 아니라 사후 60마저 갈갈이 찢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김씨는 무기징역형입니다. 60대라서 안심해야 할까요? 과거에도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 그는 또다시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법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정말 이 형량이 맞는 걸까요?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뒷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저희 이 방송을 라이브로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2020년 12월 8일 그 사건이 발생했던 날 저희가 이제 같이 시작을 했었는데 유튜브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사건에 대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나와야 되는 것도 있었고 94년 사건에 대한 게 둘이 동일 인물인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이제 사형을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는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무기징역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검찰이 한 가지도 청구를 했거든요. 사형을 구형하면서도 한 가지를 했던 게 전자장치 부착명령 관련이에요. 재판부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소하게 되면 전자장치를 30년간 부착해라라는 명령을 함께 했는데요. 우리가 몇 번씩 얘기하지만 이 무기징역형에 대한 게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정한 가장 큰 형량이죠. 현재까지는.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사형 선고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무기징역형이 가장 큰 형량인데 우리에게 느껴지는 무기징역이라 하면 말 그대로 너 못 나와야 돼 라는 느낌이 강해야 하는데 여러분도 지금 느끼시겠지만 무기수한테 항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라는 걸 내려요. 되게 이상하거든요. 아니 무기징역인데 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붙지? 그럼 나온다는 얘기야? 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저게 예방하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 20년 지나서 혹시 가석방 대상 심사로 나올까봐. 나오면 그래도 전자장치는 부착해야 된다. 우리가 사형제를 폐지하고 사형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으니까 뭐 찬반은 많죠. 사형제에 대해서. 그래서 함부로 왈가왈부할 건 아닌데 한 가지는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 거면 그만큼 대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대체의 최고 형량이 무기징역이라면 무기징역을 수정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무기징역 수정이라는 게 뭐냐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뭐하러 해요? 두 가지로 나누면 되니까 조금 더 죄에 대해서 세분화시키고 좀 더 매뉴얼화 시키고 선고를 할 때 자체적으로 외국처럼 뭐 예를 들면 무기징역인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그러니까 넌 뭔 짓을 해도 세상에 못 나와. 넌 죽어야 나와. 이렇게 하는 거 하나. 그리고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는 무기징역 하나. 이렇게 하면 그나마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라고라도 느낄 수 있는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개인적 생각은 그거예요. 사형제 폐지 수순 가는 거 좋은데 알겠어요. 워낙에 왈가왈부도 많고 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뭐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 때문에 뭐 그런 내용도 있고 하지만 뭐 역으로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찬반이 강하다면 지금 제가 볼 때 이 내용은 찬반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뭐 하나를 바꿀 거면 그거에 대해서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란지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아예 없애자. 사형제 폐지시키자. 폐지 수순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가면서 계속적으로 법적으로 봤을 때는 낭비예요. 사형을 달라라고 구형하는 것도 난리. 참 뭐야. 사형 구형 뭐하러 해요. 여러분이 잘못되신 게 아니에요. 저도 이런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 많은 분들이 잘못되신 게 아니에요. 언론에 보면 뭐 우리가 얘기하는 흉악한 범죄자들 뭐 어떤 사건 범죄자 사형 구형 이렇게 써 있으면 사람들은 아 사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사형 구형이라는 거는 이제 검찰이 사형을 주세요라고 재판부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형을 주세요라고 하고 검찰은 이제 재판부는 그 얘기를 듣고 판결을 내려요. 선고를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형과 선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뭐 과거 뭐 정인이 사건도 그렇고 그 전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끔찍한 사건들 다 보시면 사형 구형이라는 게 사형을 줬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검찰이 사형 구형을 왜 해야 되냐고. 그러면 사형 어차피 안 주는데 차라리 사형을 만약에 좀 생각을 잘해서 사형 줄 거 아니면 그것도 낭비예요. 사형 구형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사형제 폐지로 가고 있는 거라면 유족들의 마음에서 보면 사형 구형이라는 말은 상징적인 느낌이에요. 그나마 유족들의 마음을 대변해준 구형이다. 재판부는 사형 우리는 선고 안 한다. 우리는 사형제 폐지로 가고 있다. 그럼 사형 선고도 안 할 거면 사형 구형을 뭐하러 둬요? 쓸모없는 거잖아.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기대하게 만드는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의 느낌밖에 안 들어요. 검찰은 사형을 계속 구형하는데 재판부는 안 돼. 사형은 줄 수 없어. 우리나라는 사형 폐지 수순이야. 그냥 이거는 그냥 무기징역이야. 근데 무기징역도 나올 수 있는 무기징역을 주는 거예요.
전자장치 부착 명령. 이걸 받아들이는 유족들의 입장은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사용을 달라고 얘기했더니 언제든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하되 무기징역을 줄게.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보게 됐을 때 과연 누가 더 상처를 받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번 1000번 떠나서 그 마음은 이해하겠어요. 사형제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오케이라고 하겠는데, 그걸 그렇게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법이 가장 세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량이라 부르는 무기징역형은 그 형에 대한 중대함, 그 형에 대한 엄청나게 강한 그 느낌이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무기징역형이라는 게 20년형처럼 느껴지는 사람들한테 되게 많아요. 출소한 사람도 진짜 있으니까. 아닌 경우도 있지만 출소하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불안해한다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사실 미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어째서 지금도 이렇게 잔혹한 범죄자들이 나타나고 있고, 사실 이 사건도 보면 이 사건이 우발 범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살인이 아니라 우발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사형을 줄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게 계획적으로 살인을 해서 이렇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게 아니라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사체를 훼손해서 유기했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은데, 사형 주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밖에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럼 저는 재판부한테 이런 걸 역으로 물어보셔요. 사실 사건엔 경중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경중이라는 게 없으니까. 고유정 왜 사형 아니에요 그러면? 고유정은 계획했잖아. 계획범죄 인정했잖아. 계획했고 흉기 준비했고 끌어들여서 그 안에 사체 살인하고 사체 손괴하고. 근데 고유정은 왜 무기징역이야? 걔는 왜 사형이 아니야? 이 재판부 판결대로 보면 다만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우발적으로 살해했기 때문에, 그 사체 손괴했기 때문에 이건 무기징역이다 라고 했잖아. 근데 검찰도 고유정은 사형을 구형했어요. 근데 그거는 무기징역이야. 이것도 무기징역이야. 왜 무기징역이야? 이 말대로면, 지금 이 판결문의 내용대로라면 고유정은 무기징역이면 안 되지. 저는 그거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에요. 왜 둘이 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재판부가 이 판결문의 내용에서 적혀있는 내용대로 보면 다만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사형의 선택은 피했다. 핑계 같다고. 사형을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사형 선고를 못 내리는 국가니까 사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형 선고를 피하는 걸 사전에 계획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 말을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소시민적 생각이에요. 고유정 판결문하고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느낌이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 사람이 사형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을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이 얘기를 하죠. 재판부에서도 뭐 고유정도 적혔었지만 범행이 처음이고, 그 뒤에 사건은 어쨌든 승빈이 사건은 무죄 판결 났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핑계를 주고 싶다라는 생각인 건지 아니면 봐주고 싶다는 생각인 건지. 그러면 예를 드는 거예요. 고유정은 초범. 그러면 이 사건의 김씨는 재범. 또다시 사람을 죽였는데, 근데 물론 그걸 뭐 또이또이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쌤쌤이라 할 수 없지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가중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형을 줄 만한 이유들은 되게 많아요. 이 사건만 놓고 보면, 자, 사형을 줄 이유는, 원래 사형 안 주는데 널 사형을 줘야 되는 건, 넌 과거에도 사람 죽였잖아. 너 사체 끔찍하게 했잖아. 너 아무렇지 않은 척 하잖아. 그럼 넌 사형 줘야 돼. 이러면 사형을 그러니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느낌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좀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형량이 좀 많이 바뀌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를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에 그런 걸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끔찍한 사건에 왜 피의자 이름 얘기 안 하냐. 요즘에
좀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방어는 다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뭔 겁대가리인지 모르겠는데 그 고소고발한 애들 있어요. 그 저희 방송에 나왔던 애들 중에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어쨌든 고소고발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사실 여태까지도 있었어요. 있어 왔는데 요 근래 들어가지고 어쨌든 경찰 쪽에서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말을 아끼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사실 검찰 조사에서 그냥 혐의 없음으로 끝나요. 다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제가 요즘에는 조금 이거를 멈추고 좀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쨌든 답답한 건 마찬가지지만 추가 여죄를 찾는 게 아닌 이상은 사실 이것도 왜 신상 공개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도 신상 공개 대상자는 충분히 될 조건이거든요, 이 사건. 근데 신상 공개 대상자가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런지. 94년도에도 그런 범행을 저지르고 또 그랬고, 사체 손괴하고 불까지 또 찾아와서 지르고 자기 모른다고 발뺌하고 이러고 있는 사람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모르겠어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61세 김씨입니다.